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 은주의 친정에 찾아갔다. 역시나 사돈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모양이다. 내 자식이나 당신 자식이나 똑같이 못된 것들. 나는 더 잃을 것도 없어. 걔들한테 전해. 나는 잃을 게 없다고. 한국 땅에 다시 발붙일 생각 말라고. 내 모든 걸 다 걸고 니들 가는 길을 가시밭길 만들 자신이 있다고. 니들 가는 회사, 네 자식이 학교, 가는 곳마다 내가 니들이 한 짓거리 다 알려주겠다고. 지구 끝까지 평생을 따라다녀서 알리겠다고. 나는 75세 박순덕이다.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왔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 하나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다. 아들이 장가가고 손주들이 생기면서부터는 그 아이들이 내 전부였다. 요즘 들어 몸이 많이 아프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혈압도 높아서 약을 달고 산다. 그런 내 모습을 본 아들 민수가 어느 날 말했다. 엄마, 몸도 아프신데 기분 전환 겸 여행 다녀오세요. 좋은데 보내드릴게요. 여행? 내가 뭔 여행을. 엄마, 아버지 없이 혼자 고생하시면서 나 키우느라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 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사실 그랬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들 하나 키우느라 여행은 생각도 못했다.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전부였다. 돈이 어디 있어서 무슨 여행을. 엄마, 제가 돈 벌잖아요. 이제는 엄마가 좀 편하게 지내세요. 며느리 은주도 거들었다. 어머님, 정말 좋은 기회예요. 요즘 실버 여행 프로그램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제주도로요. 바다도 보고 한라산도 구경하는 4박 5일 코스예요. 요즘 우리나라 분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민수가 브로셔를 가져와서 보여줬다. 성산일 출봉, 섭지코지, 카멜리아일이랑 사진들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평생 TV에서만 보던 곳들이었다. 엄마, 어떠세요?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솔직히 마음이 움직였다. 75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혼자 가기는 무서워. 아니에요, 어머님. 같은 나이대 분들끼리 가는 단체 여행이에요. 가이드도 있고, 버스도 편하고, 며느리 은주가 설명해줬다. 그리고 호텔도 좋은 데로 예약해 드릴게요. 호텔까지? 그럼 너무 비싸잖아. 엄마,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평생 나 하나 키우느라 고생하신 엄마한테 여행 하나 보내드리는 게 뭐가 부담이에요. 일주일 후 민수가 모든 걸 준비해줬다. 엄마, 비행기 표예요. 김포공항에서 출발하세요. 비행기. 나는 비행기 타본 적이 없는데. 괜찮아요. 가이드분이 다 도와주실 거예요. 민수가 예약 확인서들을 보여줬다. 호텔도 4성급으로 예약했어요. 방도 1인실로. 1인실. 그럼 더 비싸잖아. 엄마, 편하게 쉬시라고 그런 거예요. 며느리 은주도 나와서 짐을 싸주었다. 어머님, 이 옷 가져가세요. 새로 산 거예요. 예쁜 원피스 2벌과 가디건을 가방에 넣어줬다. 그리고 이건 여행용 화장품이에요. 화장품까지? 어머님, 사진도 많이 찍으실 거잖아요. 출발 전날 밤 은주가 말했다. 어머님, 이 여행 평생 잊지 못하실 거예요. 그때는 그냥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다. 정말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 어머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제라도 좋은 추억 만드시라고요. 은주야, 정말 고마워. 어머님, 푹 쉬고 오세요. 정말 좋은 시간 되실 거예요. 그때 은주의 표정이 좀 이상했다. 웃고 있는데 뭔가 슬픈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여행 보내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보다. 괜찮아. 은주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네, 어머님. 출발 당일 아침
민수가 공항까지 바래다 줬다. 엄마, 연락 자주 주세요. 그래, 알겠어.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행만 즐기세요. 고마워, 민수야. 엄마,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 뭐야? 아니에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때 민수의 눈이 좀 빨갛게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냥 아들이 걱정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 거기도 한국이고 다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뭘 걱정해. 금방 다녀올게. 네, 엄마. 그렇게 나는 평생 첫 여행을 떠났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들과 며느리가 말한 것처럼.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4박 5일의 여행이 끝나고 나는 기분 좋게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제주에선 성산 일출봉이랑 섭지코지를 보고 오설록 녹차밭도 걸으며 사진을 많이 찍었었다. 평생 처음 해보는 경험들이었다. 민수와 은주에게 고마워해야겠어. 나는 참 복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자식 잘 키워서 노년에 이렇게 호강을 다하네. 짐을 들고 택시를 탔다. 1시간 정도 걸려서 집 앞에 도착했다. 택시비를 내고 내리는데 뭔가 집이 달라 보였다. 뭐가 다르지? 뭔가 정리된 입구가 이상하리만큼 깨끗하게 느껴졌다. 현관문 앞에서 가방을 내려놓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삐삐.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상하네. 다시 한번 천천히 눌러봤다. 우리 집 비밀번호는 0825, 민수 생일이었다. 삐삐삐. 역시 열리지 않았다.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나? 몇 번을 더 시도해봤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그때 옆집 김 여사가 나왔다. 어머, 순덕 씨, 왜 여기 있어요? 네, 김 여사님. 지금 여행해서 오는 길인데 이상하게 우리 집 문이 안 열려요. 아, 김 여사의 표정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마치 정신 나간 여자라고 생각하는 모습이었다. 이민 가신 거 아니에요? 뭐려? 이사 가셨잖아요? 네? 귀를 의심했다. 이사요? 언제요? 이틀 전에요. 이삿짐 차 와서 짐 다 빼가고 그럼 우리 민수는 어디 갔는데요? 해외로 이민 간다고 들었는데 이민. 다리에 힘이 빠져서 현관문에 기댔다. 그럼 저는요? 저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해줬죠? 그러게요. 분명히 순덕 씨도 같이 간다고 했었는데 김 여사도 당황하는 눈치였다. 잠깐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죄송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신 번호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걸어봤다. 같은 멘트가 나왔다. 며느리 은주에게도 전화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신 번호는 손주 지영이에게도 걸어봤다. 역시 안 되었다. 모든 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김 여사님,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새 주인이 들어왔어요. 새 주인이요? 네, 어제 이사 오더라고요. 아직 인사는 못했지만 그럼 우리 집이 팔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얘졌다.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간 사이에 아들이 집을 팔고 이민을 가버린 거였다. 나만 두고 이게 무슨 일이야?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다시 바라봤다. 그제야 보였다. 문 옆에 새로운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이 씨였다. 우리 집 이름표는 사라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 이삿짐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복도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사를 간 것 같았다. 김 여사님, 우리 민수가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순덕 씨가 먼저 이민 가셨다고 했어요. 먼저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합류한다고. 그럼 제가 지금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김 여사도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았다. 여행 가방이 바닥에 굴러다녔다. 그래서 여행을 보낸 거구나.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며느리가 마지막에 했던 말. 어머님, 이 여행 평생 잊지 못하실 거예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이 되었다.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갈 곳도 없게 만든 여행이. 순덕 씨, 어떻게든 연락이 될 거예요. 일단 우리 집으로 가세요. 김 여사가 나를 부축했다. 하지만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내가 평생 바쳐서 키운 아들이 나를 버리고 사라져 버렸다. 예고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여행이라는 달콤한 미끼로 나를 멀리 보내놓고 김 여사 집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나는 다른 이웃들에게도 물어보기로 했다. 아래층 박 여사님도 뭔가 아실 것 같은데 김 여사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박 여사님, 안 계세요? 누구세요? 저예요, 순덕이에요. 문이 열리더니 박 여사가 나왔다. 어머, 순덕 씨. 여행 잘 다녀왔어요? 박 여사님, 우리 민수네 이사 간 거 알고 계셨어요? 아, 그거요. 알죠. 어머님 여행 가신 다음 날 바로 큰 이삿짐 차 왔어요. 다음 날이요? 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짐 빼더라고요. 냉장고, 세탁기까지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떠난 바로 다음 날부터 이사를 시작한 거였다. 그때 우리 며느리는 뭐라고 하던가요? 며느리분이 외국 간다더라고요. 캐나다였나? 아무튼 먼 곳으로요. 저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었어요? 어머님은 먼저 가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먼저요? 네.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여행 가신다고 하셨으면서 먼저 이민 가셨다니 말이 앞뒤가 안 맞다 생각은 했어요. 박 여사도 의아해했다. 그런데 순덕 씨는 왜 여기 계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행만 다녀온 건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서 우체통을 확인해 봤다. 우리 집 우체통에는 우편물이 가득 차 있었다. 며칠치가 쌓여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다. 국제 배송 주소 변경 안내서. EMS에서 온 통지서였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배송지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로 주소가 변경되어 있었다. 정말 캐나다로 간 거네. 손이 떨렸다.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황당하고 허탈한 이 마음을 누가 알아줄 것인가. 그 다음 날 나는 구청에 갔다. 저 출국 기록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나요? 본인 것만 확인 가능합니다. 제 아들인데요. 그래도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법원에 조회 신청을 하셔야. 구청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 전화해 봤다. 민수가 퇴사했다고요? 네, 일주일 전에 퇴사했습니다. 이유는요? 개인 사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디로 갔는지? 죄송하지만 그런 개인정보는. 회사에서도 자세한 건 알려주지 않았다. 손주 지영이가 다니던 학교에도 연락해 봤다. 지영이 전학 갔어요? 네, 해외로 전학 간다고 서류 가져가셨어요. 언제요? 일주일 전쯤이요. 해외 어디로요? 캐나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모든 곳에서 같은 답변이 나왔다.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는 것. 그리고 그 준비를 내가 여행을 가기 전부터 치밀하게 해왔다는 것. 주민센터에도 가봤다. 전출 신고는 언제 했나요? 3일 전에 하셨네요. 3일 전이면 내가 여행 중일 때였다. 그럼 정말 다 계획된 일이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위층 최 아주머니를 만났다. 순덕 씨, 큰일 났다면서? 네. 최 아주머니도 아셨어요?
아이고, 동네에서 난리였어. 어머님 여행 보내놓고 이사 가버렸다고. 다들 알게 되셨구나. 원래 같으면 이렇게 아들 얼굴에 먹칠할 일은 절대 하지 않았겠지만 집도 가족도 없어진 이 마당에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다. 그런데 순덕 씨는 정말 몰랐어요? 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며느리가 어머님은 먼저 보냈다고 하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캐나다에서 집도 구하고 정착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나도 참 효자네 했는데 모든 이웃들이 속았다. 나도 속았고. 아들과 며느리는 완벽한 거짓말로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사라져버렸다. 나만 남겨두고.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나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변호사님, 상담 좀 받고 싶어요. 네. 어떤 일이신가요? 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아들이 나를 여행 보내놓고 이민을 가버린 것, 집이 팔린 것, 연락이 안 되는 것까지. 이상하네요. 집이 팔렸다면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그럼 집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보죠. 변호사가 컴퓨터로 등기부등본을 뽑아봤다. 이게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요? 뭐가 잘못됐나요? 어르신, 이 집 명의가 언제부터 아드님 명의였나요? 명의요? 우리 집은 제 명의인데요.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변호사가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다. 소유자가 민수 씨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2년 전부터요. 2년 전부터요? 네. 2년 전에 증여로 명의 이전이 되어 있네요. 증여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할머니 도장과 서명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나는 기억을 떠올려 봤다. 2년 전. 그때 민수가 뭔가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었다. 세무서 서류라고 해서 도장 찍어줬는데 그때였나 봐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집은 이미 아드님 것이었고 아드님이 본인 집을 판 거라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속으신 거죠. 하지만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변호사가 다른 것들도 확인해 봤다. 할머니, 은행 통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통장이요? 제 명의로 되어 있을 텐데요. 계좌번호 아시면 확인해 볼게요. 나는 주거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이것도 이상하네요. 뭐가요? 이 계좌가 한 달 전에 해지되었어요. 해지요? 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잔액이 모두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네요. 다른 계좌요? 민수 씨, 명의 계좌로요.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제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이건 명백히 불법이에요. 본인 동의 없이는 계좌 해지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변호사가 보험 조회도 해봤다. 이것도 수익자가 모두 아드님으로 변경되어 있네요. 언제요? 6개월 전이요. 6개월 전이면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자주 다닐 때였는데. 그때 서류에 뭔가 서명하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보험금 청구 서류라고 해서. 아, 그때 수익자 변경 서류였나 보네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 집, 통장, 보험까지 모든 것을 미리 자신들 명의로 바꿔놓고 이민을 간 것이었다. 변호사님, 그럼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런 것 같아요. 불법인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변호사가 말을 멈췄다. 하지만 뭐요? 이미 해외로 나가버렸다면 처벌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범죄인 인도조약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이런 가족 간 사기 사건은 우선순위가 낮아서 그럼 처벌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설령 처벌받는다 해도
이미 사용한 돈을 되찾기는 더욱 어렵고요. 그럼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75년을 살면서 모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집도, 돈도, 가족도 4박 5일간의 달콤한 여행과 맞바꾼 것이다. 할머니,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세요. 그리고 출국금지 신청도 해보시고요. 이미 출국했는데 출국 금지가 무슨 소용이에요? 혹시 다시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라도. 하지만 나는 그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리는 없으니까.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나는 정말 절망적이었다. 평생 모은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되찾을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내 자식이 이럴 수가 있지. 75세의 나이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나는 갈 곳이 없었다. 김 여사가 며칠은 재워줬지만 계속 신세를 질 수는 없었다. 순덕 씨, 우선 어디라도 들어가셔야 해요. 어디요? 구청에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임시 거처라도. 구청 사회복지과에 갔다. 어르신,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아들이 저를 두고 이민을 가버렸어요. 집도 팔고 돈도 다 가져가고 아, 그런 일이. 혹시 연락은 안 되시나요? 번호도 다 바뀌어서 안 돼요. 일단 임시 쉼터 신청해 드릴게요. 하지만 자리가 있어야 해서. 3일을 기다려서 겨우 임시 쉼터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다인실 침대 하나. 그게 내가 머물 수 있는 전부였다. 할머니, 여기서 한 달까지 계실 수 있어요. 한 달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때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쉼터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 집을 잃은 사람들. 저도 딸한테 당했어요. 옆 침대 할머니가 말했다. 딸이 전세금 빌려달라고 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줬는데 야반 도주하더라고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았다. 하지만 내 이야기만큼 치밀하게 당한 사람은 없었다. 쉼터에서의 생활은 힘들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나가야 했다. 밤 6시부터 들어올 수 있었다. 하루 종일 갈 곳이 없어서 도서관이나 공원을 전전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다. 의료비가 없었으니까. 혈압약도 떨어져 가는데 새로 처방받을 돈이 없었다. 할머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 보세요. 사회복지사가 조언했다. 하지만 아드님이 부양 의무자라서 쉽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저를 버리고 갔는데도요? 서류상으로는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와서. 결국 신청이 거부됐다. 아들이 캐나다에 있어도 소득이 있다고 판정됐다. 한 달이 지나자 쉼터에서 나가야 했다. 친구 집을 전전하기 시작했다. 순덕아, 며칠만 더 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었다. 다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날은 찜질방에서 잤다. 5,000원으로 하룻밤을 버틸 수 있었다. 어떤 날은 24시간 카페에서 밤을 샜다. 커피 한 잔으로 버티면서. 그런 생활이 2달째 계속됐다. 몸이 점점 안 좋아졌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혈압약도 다 떨어졌는데 새로 살 돈이 없었다. 어느 날 밤 또 다른 친구 집에서 잠을 청하며 나는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다. 자식을 향한 내 조건 없는 사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분노가 되었다.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민수야, 엄마를 우습게 봤구나. 남편 없이 긴 세월 악착같이 너 하나 키웠다는 건 내가 착하기만 한 순진한 노인네가 아닐 수밖에 없다는 증거다. 아들에게 효도까지는 바라지 않았어도 이렇게 내 속으로 낳고 기른 자식이 내 뒤통수를 후려 갈길 줄이야 알았겠는가. 나는 민수의 회사 동료들 연락처를 모두 찾아냈다. 쉼터 사람들 도움을 받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뒤져서
하나하나 찾았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과장 애미입니다.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우리 민수가 캐나다로 이민 갔다고 하던데 혹시 연락처 아세요? 아니요. 갑자기 퇴사해서 저희도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저를 두고 갔어요. 여행 보내놓고 네? 그게 무슨... 내 집도 팔고 제 통장도 다 해지해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노숙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알게 됐다. 정말요? 어떻게 어머님을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다음은 민수와 며느리가 다니던 교회였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민수 엄마입니다. 아, 권사님, 이민 갔다면서요? 네, 그런데 저만 두고 갔어요. 목사님 앞에서 나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어머님을 그렇게 말도 안 됩니다. 교회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효자인 척했는데 며느리 은주의 전 직장에도 찾아갔다. 은주 어머니세요? 은주 씨가 갑자기 퇴사해서. 네, 제가 은주 시어머니예요. 아, 그런데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이민 갔거든요. 회사 사람들에게도 모든 이야기를 했다. 정말 그런 일이? 믿을 수 없어요. 은주 씨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손자 지영이가 다니던 학교에도 갔다. 지영이 할머니세요? 지영이 전학 갔다고 들었는데 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다른 학부모들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야기는 학교 학부모 카톡방까지 퍼져나갔다. 손녀 지영이는 아직 친구들이랑 연락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니들이 애미 버리고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생각이 들어 매일 독해지는 와중에도 이렇게 아들 며느리 얼굴에 똥칠을 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자신이 슬프고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내 남은 인생을 걸고 니들을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 은주의 친정에 찾아갔다. 역시나 사도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모양이다. 내 자식이나 당신 자식이나 똑같이 못된 것들. 나는 더 잃을 것도 없어. 걔들한테 전해. 나는 잃을 게 없다고. 한국 땅에 다시 발붙일 생각 말라고. 내 모든 걸 다 걸고 니들 가는 길을 가시밭길 만들 자신이 있다고. 니들 가는 회사, 니 자식의 학교, 가는 곳마다 내가 니들이 한 짓거리 다 알려주겠다고. 지구 끝까지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알리겠다고. 6개월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누구세요? 모르는 번호인데요. 어머니, 저 민수예요. 이 와중에도 아들 목소리를 들으니 내심 반가운 마음이 들어 화가 난다. 하지만 그럴수록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민수, 누구죠? 제 아들은 죽었는데요. 어머니, 제발. 아, 그 도둑놈 말하는 거예요? 애미 버리고 돈 훔쳐간.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뭐가 해결돼요? 어머니, 여기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알고 보니 소문이 캐나다까지 퍼져나갔다고 한다. 한국 교민 사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좁았다. 한국에서 어머니 버리고 온 사람들이라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고 한다. 내가 거기까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페류나라고 따가운 시선을 받기 시작했는 모양이다. 지영이가 다니기 시작한 학교에서도 소문이나 할머니를 버리고 온 가족으로 낙인 찍히자 이제서야 지 새끼 살린다고 전화를 한 것이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손가락질해요. 당연하지. 그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할 때는 그 정도 각오도 안 하셨습니까? 어머니 등에 칼로 난도질하고 도망간 페류나들인데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허참, 제가 왜 용서를 해줘야 하죠?
어머니, 당신들이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없던 효자 효부같이 가머니설로 여행 보내놓고 집 팔고 돈 훔쳐가고 저희가 돌아가겠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돌아와요? 아직도 여기 올 낯짝이 남아있나 봅니다. 어머니께 무릎 꿇고 사죄하겠어요. 그럼 돈부터 갚고 와요. 내 돈 다 갚고. 어머니, 제발. 난 더 이상 할 말 없다. 그리고 네 새끼한테 똑같이 아니 몇 배로 고려장 당하길 바란다. 보고 배운 게 이거니 어려운 일도 아니겠지. 전화를 끊었다. 아들을 벌했다. 민수네는 이제 어디서도 평범하게 살 수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하지만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지 않았다. 혼자 쉼터 마당에 앉아 있으니 허탈했다. 복수를 위해 돌아다니는 동안에는 분노가 나를 지탱해줬다. 하지만 이제 그 분노마저 꺼져가니 남은 건 깊은 공허함 뿐이었다. 75세의 나는 이제 진짜 혼자가 되었다.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손주도 없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가족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결말인가?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민수를 벌주는 것보다 그냥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진짜 엄마였을까?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던 그 시간들이 그리웠다. 지영이가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기던 그 순간들이 그리웠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복수의 끝에서 나는 승자도 패자도 아닌 그냥 외로운 노인으로 남게 되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 내 남은 인생을 바쳤지만 결국 가장 크게 상처받은 것은 나 자신이었다.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지쳤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